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전공 영양교사 문제풀이반에 오셨죠? 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반 6주 동안 강의할 거고요. 제가 맡은 과목은 생애주기 영양학하고 이때 이제 오후에 수업하실 영양교육하고 영양판정. 네, 이렇게 6주 동안 문제풀이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같이 이론반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론을, 네, 뭐 다른 곳에서 하든지 뭐 혼자 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풀이반은 일단 전제가 있어요. 네, 이론을 내가 다 정리를 했다라는 전제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내가 이론을 다 알고 있다, 정리가 다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실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내가 아는 그 지식을 네, 여기 어떻게 거기 이렇게 정리를 답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네. 따르게 조금 얘기를 하면 아직은 내가 이론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하는 이유는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론을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의 이제 문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출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기출문제를 넣은 이유는 사실은 기출이 되었다라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대로 잘 짚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사실은 답을 내가 알기는 다 알겠는데 그 중에 뭔가를 하나의 답을 써야 되는데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할 때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쓰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 의도에 맞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의도는요, 숨겨놓지 않았어요. 문제 안에 다 있어요. 문제를 읽다 보면 그 안에 출제자의 의도, 요거를 좀 써라 라는 의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런 문제는 요런 답을 쓰라는 의도가 있는 거였구나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으로 쓰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정리하고 연습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미흡하다,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항상 한번 문제를 미리 풀어 오시면서 근데 문제부터 막 하지 말고요. 이 1단원 하면 이제 단원명이 있으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 문제에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그 단원에 해당되는 이론을 일단 내가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랑 또 하나,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더니 의외로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났었다.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됐구나. 그런 부분들을 집에 가셔서 또 복습을 하시면서 이론을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론이 정리가 잘 안 됐다라는 느낌이 있는 분은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이론을 보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었는데 뭐 틀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또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6주 강의예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출제되었거나 아니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 반복해서 나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우리 시험 본 지 좀 오래됐잖아요. 2007년도부터 이제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반복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그 곁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출제됐던 그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것만 막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보충해서 좀 공부하실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주기 영양학 해서 네, 우리 77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기출이 되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객관식 문형으로 예전에 시험을 봤을 때는 객관식 문형이 사실 약간 요즘에 서답형 문형으로 제가 조금 문제를 바꾼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실 객관식 문형을 여기 1번의 경우처럼 객관식 문형을 그대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는 사실은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그 보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예요. 그래서 그 보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 요거를 조금 언급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보기 문형까지 제가 다 제시를 해드렸고요. 뭐 아니면은 조금 서답형으로 이렇게 약간 바꿨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중요한 부분의 문제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추려서 문제로 제시했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1번을 보시면 자, 임신부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려면 임신에 의한 생리적 변화와 체중 증가에 따른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사실은 요 세 개는요, 임신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임신을 하면 생기는 생리적 변화 내용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중 증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 많이 났었죠? 그 다음에 영양 공급에서 추가량. 우리가 영양 섭취 기준에서 나오는 임신 시의 추가량, 수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해서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번에 자, 추가량이 혹시 여기 나온다면 그거는 우리는 지금 2015 영양섭취 기준 숫자로 우린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숫자를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1, 2, 3, 4, 5번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레닌과 알도스테론 분비가 감소라고 했는데 틀렸죠? 네,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생리적 변화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예, 임신하면 레닌,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 안에 나트륨과 수분이 많이 남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니은 문항을 볼게요. 예, 1번 내용을 쭉 다 한꺼번에 보는 게 편하니까. 니은 문항을 보시면 1번에 임신 1기는 체중 증가가 미약하다. 그렇죠? 보통 이제 임신 40주를 한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서 1기, 2기, 3기로 본다면 1기는 거의 없어요. 체중 증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주로 2기와 3기, 특히 3기의 체중 증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1기는 거의 체중 증가가 없다, 내지는 뭐 미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디귿은 이제 영양 공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백질과 비타민 6의 요구량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영양소가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증가한다. 그럼 맞아. 이렇게만 하고 가실 게 아니라 그러면 임신기 얼마나 증가하는지까지 여기다가 선생님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실 1기, 2기, 3기 나눠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플러스 0, 플러스 15, 플러스 30g이고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와 단백질만 1, 2, 3기로 나누어져 있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대부분 그냥 하나의 수치로 임신기 얼마, 뭐 수유기 얼마 이런 식으로 임신기 통틀어 얼마입니다. 자, B6도 그러면 나왔으니까 옆에다가 B6 얼마나 더 먹어야 됐지?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B6 같은 경우는 플러스 0.8 mg이죠, 단위가. 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대하실 때도 이렇게 그냥 답만 고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 조금 곁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내가 여기다 그냥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출되었던 부분 조금 옆에, 관련된 조금 옆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에 많이 났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1번은 틀렸습니다. 기억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자, 2번은 심박출량 증가. 그렇죠? 네. 박출량이라든지 혈액량이 굉장히 증가해요. 예, 그래서 박출량도 증가합니다. 맞고, 니은은 비만 임신부의 바람직한 체중 증가량. 사실은 임신기의 체중 증가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되는 것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체중 증가분 숫자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까지 이렇게 다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자, 근데 정상적인 체중 증가는 11에서 16이에요.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임신 전 상태에 따라 이게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기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2번에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신 전에 비만이었어요. 비만. 그러니까 비만인 경우에 바람직한 체중 증가량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비만인 경우는 요거보다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이 11에서 16은 사실은 정상 체중을, 표준 체중을 갖고 있던 임신부의 정상적인 증가분이고요. 만약에 비만이었다. 자, 그럼 이제 저체중일 때도 한번 나오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요거보다는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2번의 니은은 증가량 자체가 숫자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2번의 디귿. 에너지 증가에 따른 비타민 B1, B2, 니아신 요구량 증가. 이 B군들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데 그 주 이유는 B군들은 뭐의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 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늘어나면 당연히 얘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구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B1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0.4 정도, B2도 0.4 똑같아요. B1, B2는 그냥 플러스 0.4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니아신 같은 경우는 이제 4mm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한 번씩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나왔을 때 숫자적으로도 한 번씩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 2번도 니은이 문항이 틀렸어요. 그래서 2번도 답이 안 됩니다. 3번. 혈장량이 적혈구량보다 많이 증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리 변화였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혈액 희석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임신을 하면 혈액량이 늘어요. 그래서 혈액 안에 사실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는데 둘 다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구 생성량도 증가하고 혈장도 증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증가하는 비율이 좀 틀려요. 그래서 혈장 같은 경우는 거의 45에서 50 정도. 예, 45 이상. 퍼센트나 증가를 하지만 혈구 같은 경우는, 적혈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20, 많아야 한 20 정도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오히려 두 개 다 생성은 증가했는데 헤모글로빈 농도를 따지거나 할 때는 보면 수치가 어떻게 돼요? 더 낮게 나와요. 그래서 임신 전보다 임신하면 조금 더 농도가 떨어집니다. 혈구, 헤모글로빈 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혈액 희석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정확하게 적혈구.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혈액 희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에 니은 정상 체중 임신부의 바람직한 증가량에서 12에 16 맞았죠? 네. 그래서 11.5에서 16 뭐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의 디귿번은 임신 1기 추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가 1기, 2기, 3기, 요 단백질과처럼 1기, 2기, 3기로 나눠져 있는데 플러스 0이에요. 굳이 1기는 그렇게 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340, 3기는요? 네, 칼로리죠.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예요. 네.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1기인데 340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사실 디귿 내용이 틀려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 대사량이 증가, 맞습니다. 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임신 시 변화의 특징이고요.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예. 그렇게 1기에는 뭐 증가해봤자 뭐 별로 그렇게 큰 증가는 없어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기초 대사량이 더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내용도 저체중 이제 임신부의 경우 바람직한 체중 증가량이 나왔네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11, 16보다도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게, 얘기한 게 맞나 볼까요? 12.5에서 18. 네, 이 정도면 네, 맞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의 내용은 엽산은 상한 섭취량 초과하지 않게 섭취. 우리가 엽산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부족할 때 신경관 결손증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먹어야 된다. 임신 전부터는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얼마를 더 임신하면 추가적으로 먹죠? 220을 먹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400 먹다가 220 추가하니까 사실 하루에 620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상한은 넘지 말아라 그 소리거든요. 네, 엽산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나요? 있어요. 네, 임신도 상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은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상한을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보다 넘어가면 뭔가 위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최대 요거까지만 먹어라 라는 개념인데요. 엽산도 상한이 있습니다. 1000이에요. 1000.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0 먹다가 플러스 220 생각하는데 상한도 1000이라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상한 넘지 않도록 항상 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고, 자, 5번은 인슐린의 민감성 증가인데요. 사실은 인슐린의 민감성 증가 초반에는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임신 주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후반으로 갈수록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임신 전체 통틀어 민감성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초반에는 민감성 증가고 후반에는 저항성 증가입니다. 자, 니은의 항목을 보면 다태아,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를 가진 임신부의 바람직한 체중 증가량, 뭐 당연히 많아야죠, 그죠? 어디 갔어요? 지금 요 경우는 이제 한 아이를 가졌을 때니까 당연히 애기가 2명 있으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에서 20 정도.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보기를 그대로 다 실어드린 이유는 다 중요한 것들, 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냥 대충 기억이 아니라 숫자까지. 예.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라 그대로 실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디귿 항목인데요. 비타민 D의 추가 충분 섭취량 50% 수준이다. 자, 비타민 D 일반 성인 여성의 충분 섭취량 얼마죠? 10마이크로예요. 자, 10마이크로. 자, 그럼 임신 수유기 때는 추가분이 없어요. 네. 플러스 0입니다. 그냥 원래 먹던 대로 10 먹으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0이거든요. 추가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디귿 항목도 틀렸고요. 네, 여기 기억 항목도 네,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나오는 거 내용 자체가 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의 답 4번. 자, 2번에 임신성 당뇨의 검사 시기와 진단 기준을 쓰시오. 2008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사실 뭐 영양 판정에서도 배우셨고 생리주기가 이제 임신기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보자면 보통 임신성 당뇨는 24에서 28주에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임신성 당뇨 자체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래는 임신 전에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임신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혈당이 막 조절이 안 돼서 고혈당이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에 출산을 하면 또 당뇨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임신성 당뇨는 보통 24에서 28주에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선별 검사라고 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50g 당부화 검사를 하죠. 경구당부화 검사. 그래서 50g의 당을 먹어요. 그래서 이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에 혈당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g 당부화 검사할 때는 일단 1시간 뒤 혈당만 아시면 돼요. 1시간 뒤 혈당이 얼마 이상이면 이거 약간 위험한데 제대로 좀 검사 정밀하게 해야 되겠는데 라는 기준이 되느냐면 1시간 뒤가 얼마 이상이죠? 140 이상. 예. 그래서 1시간 뒤에 1시간 후에 경구, 그러니까 입으로 이거 먹은 다음에
140 이상이 되면 이제 확진 검사를 해요. 근데 선별검사에서 이거보다 낮았다. 그럼 그냥 이제 더 이상 뭐 괜찮아요. 위험성 없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140이 넘어가면 이제 확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날은 안 하고 다음 날. 왜냐하면 8시간 금식한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예, 보통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100g 당 부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g 당 부하 검사를 하는데 뭐 보통 기준은요. 공복 1시간, 2시간 뒤, 3시간 뒤 해갖고 요 숫자에 기준이 있는데 요 기준 이상의 사실은 4개 다 걸렸을 때가 아니고요. 이 4가지 기준 중에 2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임신성 당뇨로 확진이 돼요.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95 이상, 예. 1시간 뒤에 180 이상,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155, 3시간 뒤에 140 이렇게 됩니다. 이상이에요. 네. 요거 이상인데 요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예, 요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요 기준보다 높게 나오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이 돼요. 그럼 만약에 하나만 걸렸다. 하나만 걸리면 2개 이상은 아닌데 조금 찜찜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재검사를 합니다. 보통 한 33주 정도에 한 번 더 재검사를 하도록 해요. 예. 자, 어쨌거나 확진되는 그 기준은요, 요 4개 중에 2개 이상이, 요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임신성 당뇨로, 네, 확진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요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괄호 넣기죠. 사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서답형 문제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가로 넣기 문제라든지 뭐 단답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서술형 하면 뭐 간단하게 한 2-3문장 정도로 답을 쓰는 문제라든지 예, 뭐 논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길게 쓰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괄호 넣기의 문제 형태를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그럼 3번을 한번 볼게요. 임신 시 나타나는 체중 증가에 대한 내용이다. 가는 자, 초산이며 어린 임신부일수록 체중 증가량이 적다. 약간 뭐 이상한데 넘어갑시다. 나중에 2번 문제 풀 때 볼 거고요. 자, 나번에 괄호가 있어요. 요때 체중 증가는 모체보다는 태아 성장에 의한 체중 증가에 의한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1기, 2기, 3기인데 아까 1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1기는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거의 미약하다. 체중 증가가 없어요. 네. 체중 증가의 숫자는 우리가 아마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체중 증가의 양상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미약합니다. 그나마 이제 이 쬐끔 있는 거는 주로 뭐 엄마의 자궁이 이렇게 좀 자궁이 늘잖아요. 그래서 자궁이라든지 엄마의 혈액 증가. 약간의 미약한 체중 증가가 있긴 있는데 이때의 증가는 사실은 모체의 자궁이나 예, 혈액 증가분에 의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기, 3기. 사실은 이제 3기가 굉장히 체중 증가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2기부터는 체중 증가가 되는데 이때 체중 증가도 대부분은 모체 영향, 모체의 증가분에 의한 거예요. 모체의 예, 증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3기는 이때는 이제 태아가 본격적으로 쭉쭉쭉 성장해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요 때의 체중 증가가 많은데 이때는 대부분 태아의 증가분으로 인한 태아의 성장으로 인한 증가분이 대부분 3기 때 그 많은 체중 증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양상을 좀 보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모체보다는 태아 성장에 따른 체중 증가 기인한다 라고 했으니까 3기 또는 후기, 예, 후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번의 괄호는 이제 후기를 쓰시면 되겠고요. 다번에 비만한 임산부, 이거는 우리 아까 했잖아요. 아까 비만, 몇에서 몇? 5에서 9.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5에서 9kg의 체중 증가가 적당하다. 자, 라번의 정상 체중 임신부도 여기 있잖아요. 11에서 16. 네,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괄호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번의 총 수분 증가량의 70에서 90%는 모체 세포의 세포 외액 중에서 하나 쓰라는 얘기예요. 세포 외액의 증가가 모체 세포 외액 증가 때문에 이렇게 수분 증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보통 체중 증가분의 한 62% 정도를 수분에 의한 거라고 봐요. 60% 조금 넘게. 그 60% 조금 체중 증가, 전체 체중 증가의 한 60% 정도가 이제 수분 증가분인데 그 수분 증가분의 대부분 70에서 90%가 모체 세포 외액의 증가에 의한 거다라는 또 수분 증가의 그 이유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는 다 하셨고 2번에 위에 내용 중 옳지 못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가번. 네, 가번. 왜 틀리냐 하면요. 초산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체중 증가분이 많아요. 예, 초산이고요. 나이 어린 산모일수록 체중 증가가 더 많습니다. 경산, 즉 임신 경험이 많고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임신했다라든지 아니면 좀 나이가 많은 산모일수록 조금 더 체중 증가는 적어요. 초산 어릴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옳지 못한 내용은 가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임신 5개월 된 27세 임신부의 경우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정보가 나왔고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5개월이니까 2기잖아요. 중기를 해당하는 거고 27세, 그러니까 20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대이면서 임신 2기 중기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은 같은 나이의 비임신부에 비해 얼마나 더 섭취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해 놓은 거 단백질하고 열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단백질하고 열량 다 써야 되죠, 지금? 네. 2기에 해당되는 요 수치를 추가분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칼슘하고 철분 같은 경우는 뭐 1기, 2기, 3기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임신 때 추가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단백질과 열량 추가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칼슘은요. 얼마죠? 추가분이? 플러스 칼슘.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죠? 임신하니까. 예. 실제 많이는 필요해요. 왜? 태아도 뼈, 조직 다 자라야 되고 모체 조직의 성장에도 필요하잖아요. 실제 많이는 필요해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적응이 생겨요. 몸에서. 그래서 임신 전보다도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든지 이런 적응 현상에 의해서 굳이 더 먹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플러스 0이에요. 칼슘은. 네. 자, 철분도 역시 중요하죠. 아까 막 혈액량이 막 많이 생성이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0mg.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대잖아요? 20.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19에서 29세에 해당되는 단백질과 열량이나 칼슘이나 철분의 권장량 또는 에너지 같은 경우 필요 추정량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20대니까 단백질은 몇 그램? 55. 예. 열량은요? 보통 에너지는 2100. 그냥 보통 비임신 시에, 그죠? 이렇게 먹으라 하잖아요. 칼슘은요? 700. 철분은요? 성인 여성의 철분 너무 중요하죠, 권장량? 14. 그래서 이렇게 추가분만 물어보면 이 플러스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먹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요거를 더해서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하루에 먹어야 되느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추가되는 여기서처럼 얼마나 더 그러면 추가분 플러스 얼마 쓰시는 거고요. 하루에 얼마 먹어야 되느냐 하면 요거 두 개 더해서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20대라는 걸 좀 강조한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요 30대 산모가 더 많아요. 초산인데도 30대도 숫자 알아두세요.
열량 같은 경우는 30대는 열량은 얼마일까요? 30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 예, 1900. 단백질도요. 55 아니에요. 30에서 49세면 50g이에요.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700하고 13일이는 성인 여성은.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답만 적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그럼 30대는 어떻지? 그럼 하루에 총 얼마 먹어야 되지? 요것까지도 선생님들은 옆에다가 답만 쓰시지 마시고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이제 답은 뭐 적으셨을 거고요. 답 말고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임신부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내용 설명이다.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처음 했던 1번과 같은 내용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서답형으로 바꾼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1번에 레닌과 알도스테론 분비 증가. 아까 우리 다 했잖아요. 증가. 자, 심박 출량 증가. 혈장량 증가가 적혈구량 증가보다 크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혈액 희석 현상. 자, 기초대사량도 임신하면 증가. 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로 갈수록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거의 없어요. 뭐 4%, 7% 이 정도였다가 후기 정도 가면 한 19% 정도 이제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예, 후기까지 가면 후기에 한 원래 비임신 시보다도 거의 19%, 약 20% 정도 조금 못 되죠? 네. 그래서 거의 초반에는 증가가 뭐 작아요. 뭐 1기 한 4%, 2기 뭐 가도 한 7%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데 이제 마지막 3기 가면 19% 정도의 많은 기초대사량의 증가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증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임신부 때 기초대사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후기로 갈수록 인슐린의 후기로 네, 저항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대사 변화가 임신 초기와 후기가 달라요. 인슐린 민감성과 저항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5번의 저항성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6번에 인체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 세포가 성장하는 단계를 쓰고 이 중 총 DNA가 증가하지 않는 단계를 고르시오. 그럼 단계도 쓰랬으니까 써야죠, 뭐,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성장은 한 1, 2, 3단계 거치고요. 4단계까지는 이제 성장이 끝나고 성숙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장에 해당되는 1, 2, 3단계를 좀 써볼게요. 자, 1단계에는 일단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져요. 새로운 세포. 그래서 이때 세포가 분열하면서 세포 수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세포 수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증식형, 어디다 쓸까요? 예, 증식형 성장이라고 합니다. 하이포플라지아라고 합니다. 증식형 성장.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DNA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세포가 분열돼서 만들어지려면 DNA가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증가죠, 증가. 계속 증가해요, 1단계 때는. 자, 2단계 때는 이제 조금 더 단계가 진행되면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여전히 새로운 세포를 또 만들어서 분열을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니까 세포 수가 증가하기도 하는데 만들어놨던 세포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요 크기가 커지는 거를 우리가 하이퍼트로피해서 비대라고 하거든요, 비대. 예. 그러니까 요때 2단계 때는요, 증식과 비대형 성장이 같이 일어나요. 증식성 성장과 비대형 성장이 같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역시 증식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즉 세포가 계속 수가 크고 있으니까 DNA가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는 더 이상 뭐는 없어요? 수의 증식은 없어요. 더 이상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증식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세포의 크기만 커져요. 그래서 요때를 비대형 성장, 비대,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비대형 성장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이때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NA에 증가가 없어요. 예, DNA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 성장 단계를 1, 2, 3단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끝난 이제 네 번째가 성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성숙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요 DNA가 증가하지 않는 단계가 뭐냐까지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3단계인 비대형 성장 단계에서는 DNA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3단계입니다. 비대형 성장 단계. 예, 하이퍼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뭐 우리 세포 성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이지요. 네. 자, 7번 볼게요. 다음은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괄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 사실은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씩은 거의 나요, 해마다. 그래서 어떤 그 설정할 때 뭐를 갖고 그 어떤 권장량, 평균 필요량이나 뭐 권장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요인을 가지고 설정을 하였느냐 뭐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영양 섭취 기준의 뭐 4가지 수치 개념, 기본적인 수치 개념, 예전에 초반에는 그런 것도 물어봤었어요. 상한 섭취량의 개념이 뭔지, 뭐 상한 섭취량으로 설정된 영양소가 뭔지,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 것도 예전에는 물어봤었고요. 네. 최근에는 사실은 각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설정할 때 설정이 되는 어떤 요인들을 조금 물어보는 경향도 있고요. 네. 자, 어쨌거나 봅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기에 괄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괄호를 채워 넣죠. 기억에 영양 섭취 기준은, 네. 영양 섭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 개념이 4개가 있습니다. 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자, 이 중에서 이제 과학적 근거가 별로 없어서 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답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충분 섭취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평균 필요량은 집에 가셔서 이제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대상 집단의 50%를 충족하는 섭취 수준을 얘기해요. 권장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필요량에다가 2배의 표준 편차를 더해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구하지 못하면 권장 섭취량은 당연히 못 구합니다. 네. 그리고 충분 섭취량은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이 평균 필요량을 못 구해요. 그러면 충분 섭취량을 그냥 설정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양을 조사해서 그거를 충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한은 이따가 이제 개념이 한번 나올 텐데 건강상의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최대 섭취 수준이라는 거 기본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물어봤었어요. 자, 니은 탄수화물은 자 에너지 적정 비율이 이제 나와 있네요. 탄수화물과 지질인데요. 여기서 뭐 별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성인에 대해서 쓰지요. 자, 탄수화물은 뭐 사실은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으니까요. 탄수화물 몇 프로? 55, 65. 네. 지질은요, 성인 생각하시면 15, 30%. 네, 지질은 퍼센트가 뒤에 있고 탄수화물은 안에 가로 안에 있네요. 네, 어쨌거나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퍼센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아의 경우는요, 틀려요. 영아의 경우는 1세 미만의 영아는 이렇게 적정 비율을 제시 안 합니다. 예,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1세 이후에 이렇게 적정 비율이 제시돼요. 영아 같은 경우는 이런 탄수화물이라든지 지질이 전부 다 뭘로? 충분 섭취량으로 숫자로 제시돼 있어요. 숫자로. 충분 섭취량. 자, 그래서 니은번에 괄호는 숫자 55, 65나 15, 30 쓰시고 세 번째 괄호는 충분. 네, 충분 섭취량입니다. 디귿, 식이섬유도 1세 이상 모든 연령에서 충분으로 설정해 놓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를 어떻게 이 충분 섭취량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걸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문제에서. 자, 리을의 수분의 영양 섭취 기준은 모든 연령층에서 역시 충분. 둘 다 충분은 충분인데요. 차이가 있어요. 식이섬유는 아기들은 없어요. 갓난쟁이는 없어요. 1세 이후부터 설정이 났고요. 예, 수분은 다 있습니다. 전 연령에 거쳐서.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라 그렇지만
그럼 충분으로 설정된 영양소는 뭐가 있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여기 식이섬유 수분 나왔으니까. 예, 그럼 이제 옆에 위에 빈칸 많은데 뭐 하세요? 그럼 충분으로 설정된 이거 설정된 이거 말고도 뭐가 있었나?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네. 충분으로 설정된 너무 쉬운 거 물어보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네. 자, 뭐뭐 있어요? 일단 수분 섬유소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비타민 중에 D, E, K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중에서는 판토텐산, 비오틴 하고요. 자, 그리고 무게질은 나트륨, 염소, 칼륨, 불소, 망간, 크롬까지 충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평균이나 권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평균을 하고 그 평균에 있어서 권장을 구해냈어요. 자, 물론 이제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으로 했고요. 너무 기본적인 거이긴 한데, 네. 한번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괄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 자, 기억번. 에너지 영양 섭취 기준은 모든 연령층의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뭘로 무슨 단어로 표현했죠? 필요 추정량. 네. 필요 추정량으로 제시하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개념은 그거예요. 똑같아요. 대상의 50%가 충족하는 그 수준인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필요 추정량으로 제시해요. 왜? 얘는 다른 영양소처럼 평균 필요량하고 거기에다가 몇 배, 2배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권장 섭취량을 더하지 않아요. 그냥 평균 필요량 개념에 해당하는 그냥 그 수치 하나만 제시합니다. 그게 필요 추정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 필요 추정량을 하고요. 네. 그 외 영양소 평균 권장 충분 성한으로 구성한다. 자, 니은.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에너지 영양 섭취 기준의 권장 섭취량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필요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여분의 에너지가 그래서 필요량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굳이 여분 붙여서 권장을 제시 안 해줘요. 왜? 여분의 에너지는 뭐가 돼요? 비만을 초래하지요? 네. 근데 이 비만은 각종 질병의 직간접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굳이 필요 추정량 하나만 제시하지 거기다가 뭐 여분을 더 붙여갖고 뭐 권장 이런 거 안 만들어서 설정 아예 안 해놨습니다. 네, 니은번 비만을 초래한다. 괄호에 쓰시면 되겠고요. 디귿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 에너지 소요량은 3에서 8세의 경우 자 성장분 보통 성인은 그냥 하루 에너지 소비량을 구해서 그걸로 필요 추정량 하면 돼요. 그런데 성장기, 18세까지의 성장기는 그 에너지 소비량 구한 식에다가 플러스 항상 뒤에 뭐를 더해줘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더해야 그게 하루의 필요 추정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성장분이 나이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3에서 8세의 경우는 몇 칼로리? 몇 칼로리? 성장분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20이고요. 9에서 11세는 25입니다. 성장분만 하는 거예요, 성장분. 하루에 25칼로리. 그래서 이제 3에서 8세까지, 아니죠, 3세부터 여기서 이제 얘기해 줬는데, 그 앞에 애들은 식이 좀 틀려요. 아예 식 자체가 틀렸죠. 그래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 구하는 식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영아의 경우에 영아나 1, 2세까지 씁시다. 1, 2세까지는 3세 이후에 식과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 영아나 1, 2세 정도는 식이 간단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숫자가 뭐가 필요하죠? 뭐 필요해요? 에너지 소비량 구할 때 애기들 영아나 1, 2세 에너지 소비량 어떻게 구해요? 89 곱하기 체중 마이너스 100 그잖아요. 그죠? 네. 3세 이후는 다른 식을 쓰는데 애기들 영아나 1, 2세는 에너지 소비량 구하는 식이 되게 간단해요. 짧아요. 89 곱하기 체중 마이너스 100 그리고 거기 플러스 성장분. 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성장분 하면 이제 이게 영아나 1, 2세들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구하는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얘네들의 에너지 소비량이고 여기가 이제 성장분까지 더해줘야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영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영아 전 후기에 성장분을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래도 옆에다 정리 한번 해놓으세요. 예. 영아는 전기의 성장분이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몇 칼로리였죠? 여기 성장분만? 예, 115.5입니다. 그만큼 급성장하는 시기예요, 영아기가. 예. 그리고 후반부는 22 칼로리. 성장분만, 요 성장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리고 이제 1, 2세 같은 경우는요, 같은 식을 쓰니까 뭐 같이 써주죠. 1, 2세 같은 경우는 20, 성장분이. 그리고 3세부터는 요 식을 안 쓰고요. 예, 또 우리 지난 그 3세 이후에 18세까지 쓰는 그 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신장, 체중, 연령을 이용해서 네, 구하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20, 뭐 25 디귿번에 그것만 채우시지 마시고요. 영아 전후기, 사실 영아 전기 성장분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115.5칼로리. 그래서 그 숫자를 좀 기억하시라고 거기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영아기와 1, 2세까지는 사실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 구하는 식이 예, 조금 3세 이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영아 전기 성장분이 굉장히 크고요. 자, 9번에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모체의 요인을 쓰시오. 자, 임신기 하면 임신 때 엄마의 이런 것이 아이에게 꼭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연결하시면 좋은데요. 거대아는 뭐였죠? 임신성 당뇨. 네. 또는 고혈당. 근데 임신성 당뇨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다른 임신 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아이가 성장을 못해요. 작습니다. 그런데 저체중아, 뭐 조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얘만 특이하다 그랬죠. 임신성 당뇨일 때만 아이가 태아가 거대아가 돼요. 그래서 뭐 난산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 뭐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엄마가 알코올 섭취, 네, 음주 때문에 그렇죠. 자, 크레틴병은요. 크레틴병, 엄마가 어떤 경우에 무슨 요오드 결핍일 때, 네, 요오드 결핍. 이면 뱃속의 태아는 크레틴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크레틴병은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성장 지연이나 정신발달의 지연, 네, 정신발달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요. 성장도 잘 안 됩니다. 네, 성장 저해와 뭐 정신발달 지연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병인 크레틴병인데, 이 크레틴병은 모체가, 임신부의 모체가 요오드 결핍 시에 태아에게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오드 결핍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을 보죠. 태반을 통한 모체와 태아 간의 물질 이동 방법은 영양소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능동, 즉 에너지와 운반체를 다 필요로 하는 능동이 있고, 어떤 것은 촉진 확산이 있을 것이고, 얘는 운반체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필요 없고 운반체도 필요 없는 네, 단순 확산이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영양소마다 다 물질의 이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흡수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포도당 이거는요 태반이에요. 태반. 네, 우리가 영양학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소장에서의 흡수가 아닙니다. 태반에서의 모체혈에서 아이 그 태아에게 가는 태반에서의 흡수 이동 방법이에요. 자, 포도당은요 촉진 확산이에요. 이거 소장에서처럼 능동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반에서는 촉진 확산으로 갑니다. 소장과 틀립니다. 소장은 포도당이 능동이지만 태반에서는 촉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촉진으로 가는 거는 포도당 말고도요, 뭐가 있느냐 하면 지용성 비타민들이 일부는 단순 확산으로 가고 일부는 촉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A, D 같은 것들은 촉진 확산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이제 지질 있잖아요. 지질.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주로 하죠. 소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지용성 중에서 나머지 있잖아요. AD 말고 나머지 애들. 네, E나 K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물, 이런 것들도 뭐 지방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순확산의 방법으로 이동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세포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음세포작용이 면역항체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면역글로불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면역항체죠. 엄마의 항체가 면역글로불린이 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동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태반에서 이동하는 방법이 음세포 작용이라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능동이 남았으니까요. 나머지 뭐 칼슘이라든지 철분 같은 무기질, 그 다음에 뭐 중성 아미노산, 네, 이런 것들은 주로 능동을 합니다. 지금 수용성 비타민 남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수용성 비타민이나 칼슘은, 네, 수용성 비타민과 칼슘은 능동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칼슘 말고도요, 뭐 철분 같은 무기질도 능동 이동을 하고요. 네, 중성 아미노산의 경우, 아미노산은 조금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뭐 산성이냐에 따라 좀 틀린데요. 중성 같은 경우는 능동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단순이나 촉진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서는 중성 아미노산이라고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괄호의 첫 번째 괄호는 촉진 확산이고요. 두 번째 괄호는 단순 확산, 세 번째는 음세포 작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능동 수송, 뭐 능동 이동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할게요.